네, 황현입니다. 정치 고수를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보는 시간 여의도 TV 닭간다 플러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와 함께 오늘도 역시 전국의 상황, 전체적인 이야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지냈는데 네네. 사회자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랜만에 일하려고 보니까 힘이 안 나네요.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나저나 오랜만에 저도 정치 이야기하니까 다시 좀 에너지가 좀 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한쪽은 모이려고 노력 중이고 한쪽은 빼내려고 노력 중이고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시끄러운데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권으로 심리적 분당 상태고 네네. 민주당은 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로 심리적 내전 상태. 그래도 민주당은 어쨌든 선거 이기려면 합치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선거 이기려면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뭐 지지 기반이라는 게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거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죠.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네. 빼보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의 제명, 아니 이거 장동혁 대표는 왜 굳이 제명까지 결정을 내린 걸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박성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준석 대표도 그때 현직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현직 당 대표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전직 당 대표인데 전현직 당 대표를 윤리로 보내서 징계를 해서 탈당하게 만들고 또 제명하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정당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종혁 그 위원장에 대한 그 징계 결정문 보면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데 야 그럼 중국과 북한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정당인데 저는 뭐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 노동당처럼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중앙당의 징계가 아니라 당 중앙의 숙청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숙청이다. 보면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결정문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 현직 이준석 대표 때는 왜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윤리로 가서 한 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안과 미래 그 국민의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요 문제에 대해서 묻길래 제 느낌에는 네. 제3자가 보기에는 당무 감사이나 윤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당내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모두 끌어내라. 그게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또 뭐 일종의 홍위병 같은 분들이 뭐 젊은 당자들이 그냥 일제히 다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이준석 내쫓으면 지지로 올라가서 총선 이긴다. 그 논리였죠. 처음에.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지금 뭐 최고위원 중에 있는 분인데 선거 지고도 뭐 그분 책임 안 지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한동훈처럼 내부 총질하는 사람 배신자 이거 내보내야 지방선거 이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한 번의 계엄 같은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강한 어조의 이야기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정당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건데 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당의 노선을 두고 뭐 치열하게 싸울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뭐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안 그러면 익명 게시판 그거 왜 만듭니까? 그리고 공개할 거면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거 수사해 갖고 수사에 자기가 징계한 게 뭐 잘못됐다고 나오면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할 거면 왜 선택적으로 합니까? 당 게시판 이거 말 나온 김에
다 까보는 게 낫잖아요. 전수조사를 그냥 전수조사하면 그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뭐 그것만 저는 뭐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분들이나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또 그리고 이슈가 됐을 때 더 일찍 정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다 공개하면 볼만할 겁니다. 나오겠죠. 그 그러니까, 안에서 뭐 글 남겼던 사람들 여태까지 뭐 국회의원분들 해가지고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뭐 일각에서 뭐 거긴 정치인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분들이 이거는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 씨 정치 검찰들을 몰아내는 정상화 과정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보수가 판단을 잘못해서 정치에 맞지도 않는 분들을 끌어들여 갖고 입고를 당했다. 다 정리하는 게 맞다. 뭐 사법부가 정리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도 돼 있고 한동훈만 당해서 제명하면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실패했던 출발점이 이준석 대표 내보낸 지점이니까 그리 돌아가서 개혁신당하고 연대하거나 통합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세력을 내보낸 게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그렇지 않죠. 어게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네요. 그거 왜 한동훈이 앞장서 갖고 그거 해제시켰느냐. 탄핵은 왜 주도적으로 해서 참여해서 탄핵시켰느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검찰에서 들어온 분들이 잘못했으니 이분들이 이제 나가고 새롭게 타협해서 모색해서 나아가자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력이 한동훈 세력을 내보낸 듯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단순하게 보면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또 그 따르는 분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아닙니까? 반대했었죠. 한동훈 대표 세력은. 그렇게 해갖고 선거를 판판히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긴다 진다의 어떤 가설이 아니고 계속 져왔던 거 아닙니까? 이것과 한동훈의 노선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탄핵할 수밖에 없다. 반헌법적 탄핵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이에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호도해 갖고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리가 되고 여기는 윤어게인 세력은 없는 듯이 그가 남긴 어떤 그 저거는 없는 듯이 그건 잘못된 거죠. 다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뭐 진짜 그렇게 내보낼 거면 정말 다 내보내. 그 윤어게인도 다 내고 절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이 정치 검사들 잘못 불러들여 갖고 당이 이꼴 났다. 이건 다 청산하자. 그래서 그 뭐 친윤이고 또 아니면 뭐 아까 말한 그 뭐 우리가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가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또 다 정리하자. 그러는 거면 그런 속에서 한동훈도 공동 책임이 있지 않냐. 총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명을 하려면 아예 그냥 다 제명하고 도려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문제가 있었던 잔재 세력이 일부의 우리의 반대했던 사람을 내보내는 듯한 그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정말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비대위 전환해갖고 비대위원장이 이건 뭐 동시에 다 정리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동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의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의 문제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보수 유튜버들 뭐 고성국의 문제다 또 전환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다 격가지 얘기고요. 그런 분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동혁의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당 대표시니까 그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그 분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됐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하니까 그분이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선택이 분명하잖아요. 선거 이길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분이 처음에 됐을 때만 해도 김도읍 정책위의장 앉힐 때만 해도 기대를 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면회 갔을 때도 그래도 뭐 전당대회 때 그래도 그 인간적으로도 면회를 가는 게
뭐 있을 수 있다. 또 간다고 했으니까요. 예, 또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가 한교안이다 할 때만 해도 이건 뭐지 했지만 그거는 뭐 좀 한교안 대표에 대한 그 수사나 이 뭐 체포 과정이 뭐 그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결정적인 건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18명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얼마든지 좀 팔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날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싸하게 당내에서 이제 기대가 좀 사라졌고 네. 다시 이제 한동훈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전에 지금은 이제 합리적 이성을 찾아야 되니까 머리를 써야 될 텐데 이번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하고 24시간 했다, 단식을 했다. 네. 지금 몸을 써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합리적 이성을 찾아야 될 문제니까 잠깐 이슈를 누를 수는 있지만 해결은 아니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몸을 던져갖고 하는 경우는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옛날에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분들이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언로가 완전히 막혀 있거나 너무 소수파여갖고 이거는 뭐 극단적인 선택 단식을 갖다가 뭐 20며칠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전달이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당은 지금 합리적 이성을 지금 찾을 때다. 전략적 선택을 할 때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그러네요. 가니까 네네.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겠죠. 네네.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이번 문제가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건데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 단식과 이어져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꼬리를 물고 지금 더 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죠. 예. 그럼 신임을 물어라. 네. 신임을 물어서 이 문제를 재신임을 받으면 그 일단락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네. 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름 아마 뭐 출구 전략으로 비판하는 측에서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재신임 투표 안 할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또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예. 달라질 건 없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뭐 당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당원 여론 자체는 그 당원 구조가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거 말고 지금 당원들한테 묻는 거는 사실 그 좀 강성 당원들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지금 지난번에도 당심 70%를 올리자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결론적인 얘기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 나가는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키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조금 한 발씩 물러나서 네. 좀 해야 된다. 한 발씩 물러날 생각이 있었으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포괄적인 추상적인 사과지만 그 사과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좀 뭐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했다. 뭐 이러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과를 좀 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단식장에 또 가야 된다. 네. 뭐 잠깐만 계속 그 끝도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풀 생각이 없으면 뭐를 해도 안 풀리는 거고 네네네. 그보다 더한 사과를 했어도 안 풀렸을 거고 풀 생각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좀 기대에 못 미쳐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렇게 안 되니까 뭐 예정된 결론이 네. 났다 이렇게 봐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택지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나가서 이 문제를 빨리 타개하고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체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조언이 없습니까? 전 조언을 뭐를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선거 자체는 선거 체제로 좀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당 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뭐 당원 투표를 하니 많이 지금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시도 통합 이슈가 있어요 지금. 시도 통합 이슈나 이 합당 이슈가 정리가 돼야만 예비 후보 등록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못 할 거예요. 그 정리가 돼야지 움직일 거고. 네네네. 이쪽도 지금 한동훈 대표 문제
여진이 계속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2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그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면 개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면 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선거 분위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 끝나고 나서야 설이나 지나가야 설 지나고 된다. 나서야 뭐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양당 다 지금 선거를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긴 합니다만 네, 네.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물러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가 확실치 않잖아요, 이제는. 예, 아니 네. 그건 뭐 연초에도 신년화 이렇게 해서 오래 참았고 네. 뭐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계속 한동훈 대표의 문제를 좀 원만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장동현 대표 체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물러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수습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는 얘기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죠. 아, 근데 그 얘기 해봐야 예, 예. 듣지 않을 게 너무 뻔한 얘기니까 예. 한번 들어. 아이 그 들어보실래요? 입만 아픈 얘기를 제가 뭐하러 합니까? 아이 그거는 뭐 예. 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오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이제 다음이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자아하는데 제일 첫 번째 행보는 토크 콘서트였단 말이죠. 근데 토크 콘서트에서 좀 뭐 자리에 대한 뭐 금액이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뭐 가수 콘서트처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시끄럽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예. 본인도 모를 텐데 본인도 100% 모를 텐데 그거를 저한테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는 무조건 재보선 나오실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생명력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넥스트가 뭡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정치인들 컨설팅 할 때 네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다. 안 하는 게 대개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걸 안 해야 될 걸 너무 많이 해갖고 실패하는 거지. 네. 뭐 안 해야 될 걸 안 해갖고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는 뭐 저한테 물어보면 뭐 저는 이번에 제명됐잖아요. 네네. 서사도 만들어졌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뭐 가만히는 아니고 뭐 다른 얘기도 뭐 계속 당의 뭐 변화를 얘기하 촉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선거에 나가는 거가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그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분은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전략적 오류. 하나는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하려고 그랬던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하려고 했던 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네. 두 분은 특수관계니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이 두 자리는 확실히 윤석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뒤에 대표가 되는 것도 독자적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3%의 당원들이 지지할 때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윤 대통령 부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당대표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하니 당신이 특수관계니 당신이 좀 가서 설득을 좀 해봐라. 뭐 그런 것 때문에 밀어준 거 아닌가. 차별화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 문제가 뭐 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 3년은 길다 이러고 뭐 탄핵하겠다. 또 특검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나올 때 탄핵과 특검은 절대 없다라고 딱 선언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문제 갖고 계속 그 친윤 대 친한이 계속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관리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했다는 건 뭐냐면 다 정당이라는 건 어쨌든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지지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친한계는 본인들이 굉장히 개혁적이니까 가는 방향은 다 맞으니까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당은 뭐 비상계엄에도 뭐 연루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자체가 그 전부터 굉장히 태행적으로 왔고 뭐 부정선거도 주장하고 하니까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나 그런 분들은 그 얘기가 옳더라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그 총선 패배한 다음에 당 대표 나온 것도 조금 저는 나오면 안 돼. 명분이 없지 않냐.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패배 책임이 있고 그게 아마 책임이 뭐 윤 대통령 책임이 한 70%라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책임도 있을 텐데 30%라도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온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려는 건 민주당에게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는 거고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약속하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였던 거고 처음 그렇게 선거를 치러봤던 거라 좀 부드럽게 좀 이어갈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음 선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표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좀 당분간 좀 가만히 좀 있어도 뭐 당을 위해서 뭔가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네. 제명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당한 거잖아요. 제명은. 네, 그렇죠. 무소속 출마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과 대척점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안 줘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돼서 돌아온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옛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주호영도 있고 뭐 윤상현도 있고 다 그렇죠. 저쪽도 뭐 박지원, 뭐 이해찬 이런 분들 다 그렇게 한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꼭 그래야 될 시기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대구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영남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라는 전선,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라는 전선, 이 두 개 전선에 싸우게 되는 건데 아마 그게 이제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저는 명분은 있는데 뭐 제명을 당했으니까 네. 제명당할 일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선거에 나올 명분은 있죠. 있지만 네.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급하게 쭉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계속 좀 조급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때로는 조금 뭐 쉬는 것도 뭘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역시 검사 출신이니까 제가 늘 그러지만 정치라는 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영역인데 네.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같은데 하나만 다르면 못 참는 분들은 그건 뭐 검사를 하든 운동권을 하든 뭐 법조인을 하든 언론인을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과도 뭐 동침하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때 왜 손잡았습니까? 그건 독일과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서 손잡은 거니까 그걸 연합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중계 쳐들어오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하고 싸우려고 국공합작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양김도 그렇고 삼당합당도 그렇고 DJP 연합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런 거니까 저는 뭐 조금 이렇게 근데 그 바른미래당이 깨지는 과정을 보면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났는데 발언을 상징하는 유승민과 미래를 상징하는 안철수가 공통점만 왜 우린 제3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이래야 되는데 만나는 첫날부터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어려웠는데 좀 그런 거는 이제 정치하면서 조금씩 유연하게 바뀌어가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의 정치를 같이 하시는 분들 지지자들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닥달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응원하겠다, 지지하겠다. 근데 조금 여유 공간을 좀 주는 게 어떤가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결국 뭐 벼랑 끝에서 너무 무리수든 선택을 연속해서 해오다 보니 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하고 쭉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온 분들로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 때 충돌을 하면서 조금 그걸 완화시켰고 네네.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완전 반대했죠. 완전 반대하고 첫날 그러면서 네. 완전히 대척점에 섰고 네. 제명까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떼어내고 싶었던 것이 강제로 남들이 다 떼어낸 거니까 자산은 축적된 거고 서사가 완성됐죠. 예, 네. 이런 상태면 나중에 보수가 이제 재건되고 재기할 때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괜히 무리하게 승부수를 띄울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무리할 저는 필요 없다. 예,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은 대구 시장에 그러니까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도 안 나왔잖아요. 당 대표 선거 때 안 나오면서 정치인이 뭐 선거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라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다음에 또 지방선거 안 나오면 또 그런 이 비판을 좀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긴 아까도 해요. 거듭 얘기지만 오늘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는 별로 안 하는 게 기본 자세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말이죠. 네. 안 나온 건 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는 책임이 없냐 얘기가 있으니까 역시 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명분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당내의 반한동훈 정서가 굉장히 비등한 상태에서 승산이 없지 않냐. 네.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돌파가 돼서 됐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뭐 도움을 못 받을 테니까 협조를 못 받을 테니까 뭘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저는 뭐 안 나오는 게 뭐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네. 지금도 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같으면 뭐 나 같으면 어디라도 무조건 나가겠다. 또 일부 뭐 영남이 어디 아마 그 부산 아니면 뭐 대구 같은 데를 얘기 특히 대구를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얘기들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박수민 대표님께서 아니, 말씀해 저는 주는 뭐 말립니다. 일단 정치는 원래 안 하는 게 기본이니. 아, 그럼요. 조금 좀. 근데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노출되다 보면 피로해지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나 대중들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뭐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약간 좀 뭔가를 안 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하는 거라니까요. 더 강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안 하는 게 하는 실패는 것이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갖고 문제인 거지. 어. 예, 그건 뭐 네. 되게 정치에서 떠도는 뭐 정보의 95%는 다 그것도 소음이고 5%만 신호이듯이 네. 정치인이 하는 행동의 95%는 다 쓸데없는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 갑자기 의미 또- 있는 거 한 5% 정도 하면 되지. 네, 이런 또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제 흐름에 대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 예, 한번 나중에 또 사석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뭐 지속적인 헛발질, 좀 내분 상태, 굉장히 좀 시끄럽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 대표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개혁신당이 뭔가 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개혁신당은 잠잠해요 요즘에? 근데? 아니 그 개혁신당은 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정면 돌파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돌파를 했고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끝까지 출마해 갖고 8%가 넘는 아주 그 큰 성과를 내고 네. 당연히 이번에도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이분들은 경기에 뛰고 있는 듯이 보여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경기에 뛰어야 될 사람이 경기에 뛰는 게 아니라 해설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개혁신당에 있는 모든 주요 당 지지자들이 당 대표나 뭐 원내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다 뭐 방송 같은데 이런 유튜브 많이 나오지만 정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 개혁신당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노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지지율이 네. 뭐 높은 적은 없지만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5% 미만이었고 그리고 갤럽이 뭐 꾸준히 한 4%, 3%, 4% 갔다 최근에 2%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하고 뭐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동훈 이슈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한동훈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때로는 뭐 비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경쟁자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비상계엄 반대했고 탄핵 찬성했고 부정선거 믿지 않고 그다음에 윤리를 통해서 제명당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는 전현직 대표로서 비슷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정치인이라면 이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아. 이건 내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뭐 그때 특검을 가지고 매개로 이제 연대한다 그랬는지 그 되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뭘 연대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듯이 비쳤고 이렇게 되면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정당이 돼서 지지하겠다고 하는 중도 보수층이 또 한동훈 지지층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분들도 개혁신당을 지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로 무당층으로 빠져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은 옛날부터 민주당 지지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정청 대표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좀 일부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뭐 국민의힘하고 연대 얘기가 나오면 그분들도 다시 이탈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명백하게 저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 독자 정당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노선을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거다. 네네네. 논평하는 게 아니고 전 정치인의 주어는 나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는 뭐 한다. 우리 개혁신당은 뭐 한다지. 뭐 한동훈, 장동혁, 뭐 이재명 주어가 윤석열 이렇게 남이 되는 거는 정치인은 하면 안 된다. 결국 남일에 대한 훈수를 두지 말고 일단 내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윤석 대표가 나이는 젊지만 네. 정치 이력으로 보면 지금 그럼요. 굉장한 경험이 많은 분 엄청난 아닙니까? 경력이죠. 집권당 네. 대표도 했고 선거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정치 분석, 정치 평론도 누구보다 뛰어나죠. 맞아요. 저는 뭐 정치 평론이나 메시지 내는 능력이나 선거 캠페인 능력을 보면 감탄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정치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문세의 길을 가야 되지 탁재훈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능으로 자꾸 빠지는 느낌. 예능에 대한 끼가 있어도 네. 선을 안 넘어야 뮤지션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뭐 제가 뭐 탁재훈 씨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능의 끼가 너무 엄청나시죠. 주체할 수 없었게 넘어서 이제 뭐 가수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아주 그냥 뭐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양당을 대체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네. 저 방식과 저 사고 방식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20대, 30대, 40대의 미래 세대를 대변해 줄 수 없는 50대, 60대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푼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두 개의 전선이죠. 국민의힘 보수를 놓고는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젊은 유권자들을 놓고는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저분들은 미래를 담보하는 세력이 아니다. 이거 갖고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네. 뭐 생각이 있겠죠. 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더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좀 조언을.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치인 아까 하지 말래며 안 하는 아니, 게 뭘- 아니고. 아니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뭐 네. 하여튼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나머지 정치인들 지금 한동훈도 정치하는 것 같고 오세훈도 뭐 어쨌든 자기가 네. 뭐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보수의 미래이기도 하고 네. 한국 정치의 미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그럼요. 이 네. 모든 걸 미래를 담자는 퍼스트 펭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조금 개혁신당이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또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해. 이게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치를 때랑 지방선거를 치를 때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또 많이 더 필요하고 한 사람의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다 후보를 만들려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공천을 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어렵죠. 네, 왜 매우 어렵냐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총선은 좀 동력이 붙는데 지방선거 잘 안 되거든요. 쉽지 그래서 않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정치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뭐 장성철 씨랑 할 때도 네네네. 결선 투표제 같은 거는 왜 이슈화 안 하냐.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도 결선투표제 그 대통령선거 넣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천하람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할 때도 다른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꺼냈으면 대통령께서 결선투표제 하자 그러셨는데 전 동의한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여기 모든 당 대표가 왔는데 여기서 약속을 하셔라. 우리 광역단체장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또 그리고 지금 시도 통합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광주 전남 합친다 거의 뭐 다 돼간 것처럼 얘기하고 대전 충남 얘기하고 뭐 대구 경북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대 도시가 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근데 광주 전남은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고 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면 거기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그냥 일당 아닙니까? 네. 일당이 되면 무슨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거대 그 도시가 나오는데 뭐 예타를 면제해 달라, 뭐 인허가권을 달라 이러는데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개혁신당이 시도 통합 얘기를 그냥 막 가는데 이 엄청난 예산 주겠다는 얘기만 있고 쓰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감시할 거고 누가 견제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할 거면 거기에 이제 광역의회 같은 데가 하겠죠. 거기를 또 뭐 중성구제 같은 걸 해서 다당제로 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해야지. 이건 누가 도대체 이걸 하냐. 뭐 그런 어젠다를 정치개혁 어젠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제 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다 가니까 그게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핵심을 좀 찔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혁신당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돌아가는 사람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정치적으로 좀 정책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확실히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치적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보수층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뭐 한교안 대표의 시즌 2가 될 거다 계속 얘기해 사람에다 맞춰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교안 대표 체제나 장동혁 대표 체제 핵심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노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노선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기려면 그건 개혁신당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강하게 정책으로 싸움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든 정책적인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담보 못한다. 우리가 중국 넘어야 되겠는데 중국 못 넘는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의 지지를 받는 낡은 정당이 됐고 민주당은 50대와 60대의 기득권만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연금제도 이런 전부 다 보면 기득권이지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안도 그렇죠. 없고 노동 개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민주당 국민의힘하고의 전선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그다음에 집권당인 민주당과에서는 정책적인 또 제도적인 개혁 문제에서 선명하게. 그래서 저는 특검 이슈는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연대한다 그러고 결선 투표 얘기는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이거 하자고 얘기하고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그러네요. 보이는데. 네. 와 정말 그 개혁신당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다음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참전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도 나오셔가지고 김인석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지금 친명 대 친문 지금 합당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방선거까지 엮이면서 굉장히 좀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다 한 뿌리죠. 네. 뭐 친문이나 이걸 다 떠나서 사실 떨어져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저 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무리하면서까지 지난번에 사면 복권 얘기 그 이슈도 좀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합당 문제도 좀 당원들은 전체 국민 여론은 좀 팽팽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이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됐든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네. 저런 저런 이슈가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이라고 하는 그
누가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뭐 정청래 친청과 반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사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다수파는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도 뭐 넉넉하게 통과된 건 아니지만 통과됐고 첫 번째 그 좀 미달돼서 이제 실패했는데 이번에 그냥 통과시켰지 통과됐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평적 당청 관계란 말이 나오지 않는 당이에요. 애당초 수평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수직적인데 너무 익숙한 보수 정당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힘이 좀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김무성 당대표가 전당대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수평적 당청 관계 이 얘기가 왜 수평적 당청 관계가 나온다는 건 수평적이지 아니 수직적이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되는 얘기니까 나오죠. 민주당은 그 얘기 안 나와요. 제가 늘 얘기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란 말을 쓸 수 없는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이런 말을 못 쓰죠.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 정권은 민주당의 것이죠. 그건 지분이 쫙 다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들이.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뭐 보수는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그렇죠. 정권 딱 수직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을 잘 듣죠. 예. 국민의힘 분들은. 근데 예. 민주당 그렇지 않군요. 그렇죠. 태생이. 예. 그게 아니 유목민과 농경민 생각하면 되고 저분도 진보는 약간 유목민이라 유목민이군요. 유목민은 같이 싸우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누가 교육감이 되든 거기는 민주당 목도 있고 민노총 목도 있고 전교조 목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목도 있고 지금도 그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분야하고 교육 장관은 전교 출신이 하고 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 땅이 없군요. 유목민이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어쨌든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지만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뭐 검찰로부터 수사권도 뺏고 재판도 다 연기하고 막 다 법도 바꾸고 다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종결된 게 아닌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조계나 정당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강범위하게 그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의 네. 조금 불안감 이게 확실히 지금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그 말씀은 그거의 선택권을 정청래 당대표가 쥐고 아니, 있다는 뭐 걸까요? 정청래 당대표가 지었든 안 지었든지 네, 간에 네, 네, 네.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불이 꺼진 거는 아니고 불씨가 언제든지 살아있죠. 다시 불씨가 있어서 발화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게 네,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치를 오래 한 분도 아니고 당에 들어와서 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분과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 그냥 합세한 분들이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이건 내 이너서클이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은 분명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뭐 전략적으로도 뭐 아주 그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만 중도 보수 정당을 얘기하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성공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걸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이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의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뭔가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이 안 내려가니까 뭔가 네. 우리가 이제는 국가나 대기업보다는 국민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주가도 올리고 부동산 가격 낮추는 문제에서 확실히 이거는 국민들이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얘기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중도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좀 자신감은 있는데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권력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지난번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봐서도 알지만 이 다수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 그 안에는 그러면 친문이 좀 더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친문인지 친문이라고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적인 중심이 된다는 뜻인데 네네.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친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네. 그건 뭐 DJ나 노무현으로
되는 원래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승계하는 예. 분들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뭐 권력 다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어떤 가치를 내세운 분은 아니니까 뭐 그걸 중심으로 뭉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선거 공천을 거의 3번을 거쳐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2012년 사실상 그때 영향을 미쳤고 2016년에도 뭐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운 분도 그분이니까 그랬고 2020년 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고 당장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는 잘 몰라도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예, 서울에는 뭐 지금 정원호라는 분이 좀 앞서 있는데 거기 이슈 자체가 뭐 친문이나 친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경기도는 조금 내관이 될 수 있죠. 경기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뭐 인천시장에는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불러서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분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분을 경기도지사로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박찬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다, 김어준은 정청래다, 네. 이런 구도는 대통령이 불쾌했을 텐데 왜냐하면 결과가 뭐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찬대 의원 얘기하지만 또 김경우 의원도 출마했고 경기도에는 뭐 그 전에 뭐 추미애도 있고 뭐 김동연도 있는데 또 많은데 한준호 의원 좀 전에 한준호 의원 말씀하신 말씀, 예, 이름이 갑자기 얘기를 생각이 했고, 나네요. 네. 그다음에 서울에는 정원호.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뭐 그 정치를 오래 했습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그때 말이죠. 순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국회의장 앉힐 때 보니까 네. 청와대는 항우여 전 대표를 밀었어요. 박근혜. 근데 정의야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것도 그분이 100표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비토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네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통령만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들은 거죠. 네. 대통령이 누굴 민다는데 그 반대표 다 찍었으니까. 원내대표 유승민이 됐잖아요, 유승민이. 맞아요. 그래서 충돌 났지 그때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예. 전당대 2015년에 전당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봐도 서청원 대표 밀었어요. 맞아요. 근데 누가 됐습니까? 김무성이 됐어요. 3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건 지난번에 1패했죠. 1패를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박찬대의 정청래가 그렇게 됐고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데서 붙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러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인 1표로 이미 바뀌어서 이건 정청래가 유리하다는 거고 조국혁신당 그룹도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러네요. 들어오는 거 반대한 사람 찍겠습니까? 들어오는 거 문 열어준 사람 찍겠습니까? 문 열어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대통령도 조금 본인은 하고 싶은 게 있고 지금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고 당이 좀 네네. 받쳐주면 좋겠는데 네네.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아까만 개인적인 그 뭐 사법 리스크도 완전 종결된 건 아니고 네. 세력도 좀 그렇고 가면 갈수록 차기로 자꾸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조금 뭐 답답은.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싸자는 그 주위에 어른들도 있고 전략적 사고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좀 왜 싸우는지 왜 저렇게 분열해서 뭐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는 뭐 어쨌든 정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주도권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좀 그 선을 좀 넘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SNS상의 부동산에 관련된 글을 좀 격하게 좀 강한 어조로 많이 업로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 문제가 당내에서의 그 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목소리를 안 내니까 이거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뜻으로 비춰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당에서 좀 안 도와주니까 대통령이 좀 강하게 앞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뭐 궁금하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네.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한 건 객관적 데이터로 있으니까 사실인 그건 거고 사실이죠. 예.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그걸 세금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랬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뭐 보수 정당은 뭐 간단해요. 그냥 공급 늘려라. 공급. 그 공급 많이 늘리면 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좀 뭐 그렇죠. 풀어서 네. 해라. 지금처럼 찔끔찔끔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겁줘갖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러는 건데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자신감도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렇죠. 주가도 뭐 아유 코스피 5천이면 뭐 5천 얘기할 때 먼 미래 이 정권 안에서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 얘기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사실. 뭐쭉 밀어붙여 갖고 그냥 치고 나가고 지금 JP 모건 같은 데서는 그냥 7천 선까지 6천 얘기하잖아요. 정도까지가 기본이고 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지금 팔리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닌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저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거는 범죄 시하니까 세금이 아니라 벌금처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대시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예. 뭐 곧 옛날 그 김영삼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내 벌을 좀 주겠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좀 올리는 거 동의한다. 오케이. 그러면 나올 수 있도록 엑시트할 수 있도록 양도세 좀 낮춰야 될 거 아니냐. 저 거래세나 양도세를 좀 낮추면 된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확 낮춰 나가.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못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익을 다 실현해서 벌 주기는커녕 상을 줘서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그런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세상 못하게 일이라는 하고. 게 뭐 그렇게 해갖고 좀 불러서도 얻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이 부동산 이슈가 접점이 될 텐데 크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모든 이슈에서 지고 있을 거예요. 뭐 정치적인 거 갖고 뭐 말을 할 수 있게 비상계엄 선포한 정당이 뭐 다 밀릴 겁니다. 그 안에도 뭐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를 지방선거 이슈를 부동산 이슈 하나로 딱 수렴시켰어요. 네.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갖고 싸움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뭐 나머지 전선에서는 이길 자신도 없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 점은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걸 이슈를 이렇게 키웠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저한테 저한테 그러면 나머지 이슈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이 이슈를 전면 부각시키는 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왜? 부동산 이슈를요. 예, 국민의힘이 나머지 이슈 갖고 뭘 할 게 없는데. 여긴 지금은 단류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이거는 딱 그렇죠. 국민의힘 이건 이슈 물어야죠. 키우겠죠. 예. 근데 저 그거 한번 이거는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한 게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좀 사실 놀랐거든요. 저는 이제 본업이 투자자니까 야 다 이렇게까지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5천이 될까? 이게 될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부동산도 좀 다른 문제 이렇게 5천을 달성했다면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자신감으로 이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정권 때는 거래하지 마세요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선거 치렀으면 좋겠다로 저는 비춰져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그 순수한 뜻은 전 뭐 동의해요. 네네네. 아니 뭐 말들은 딱구만 뭐 자산 양극화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그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있으면서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가깝게 우리 일본도 봤고 중국만 해도 뭐 헝다도 그냥 붕괴시키고 왕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거기도 이게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도 이거 좀 비정상적인 거다. 이 부동산 가지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 잡겠다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동의가 찬성이죠. 돼요. 예. 그리고 저처럼 저기 뭐 하옥동에 사는 사람은 뭐 그냥 거기 살아도 전 좋아요. 전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뭐 계곡 문제, 뭐 오스피 5천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다 이재명도. 근데 이게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맞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게 또 묵혀도 있는 데다가 뭐 전세 내보내려면 4년 또 다 그것도 다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보내야 되고 뭐 하여튼 양도소득세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방법이 별로 그리고 없어요. 이제 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일하다 보면 직장 가다 보면 그 두주택 세주택 투기성이 아니더라도 네.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정책 담당자들은 점점 가면서 현실화시키면서 할 텐데 네. 일단 어쨌든 신호는 그 계속 갖고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 돈을 벌 거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좀 내놔라 이런 뜻인데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으로 가격 내려오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부동산이 뭐 조정될 거라고 보지만 그건 모르겠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다른 이슈보다 부동산 이슈를 굳이 지금 주식도 잘 팔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내놓은 물건 잘 팔리고 있을 때는 신상품 내놓을 필요 없다. 이게 캠페인에서 기본인데 지금 내 물건 잘 팔자. 일단은 아니, 내 물건만 2000년에 빨간 붉은 악마 때 다 빨간색이잖아요. 네, 온통 맞아요. 네. 두건도 뭐 옷도 누가 야 이거 빨간색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란색도 좀 팔자. 그 뭐하러 노란색 내보냅니까?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다 빨간색 사는 거지. 잘 팔리고 있는데 노란색 내놓으면 이거 재고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건데 좀 너무 고점이라 생각해서 파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저께인가 한번 대폭락했잖아요. 근데 그 수요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그 주식으로 돈 번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기사 오늘 보니까 좀 나왔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미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미국 미국 주식 투자하고 많이 하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런데 부동산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옛날 세대의 그 자산 증식 방법이었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 돈이 그리 가서 물릴 가능성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동산을 팔고 나오는 돈이 이 주식으로 좀 더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을 한번 저도 그냥 네네. 상식적인 수준에서밖에 네네네.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공직자분들이 또 이주택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 팔라고 강요는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좀 약간 항상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제가 그 사정 다 못 들어서 그러는데 네네. 그 중에는 진짜 누가 봐도 지난번에 그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임명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자기는 뭐 투자한 건 아니라는데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신 그렇죠.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다주택자라고 나온 분들은 보면 거기 부모님이 거주하시거나 뭐 상속받았거나 뭐 형제들이 뭐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걸 딱 잘라 갖고 니들이 그냥 갖다 내다 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니네들을 안 팔면서 왜 우리 보고 팔라고 그래? 뭐 이런 게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런 지점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대통령도 그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문제제기 할 수 있고 다 맞지만 네. 좀 이 문제는 언론도 우리 야당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그 말도 안 되게 강남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 있으니 젊은 친구들이 살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진짜 위화감 불러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같이 좀 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진정성은 좀 있다고 보고 느껴진다. 예. 예. 그리고 좀 실제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다 교육 때문에 거기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재개발 재건축 뭐하라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감정이 있겠죠. 이왕 집 사는 거 많이 올랐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감정은 있겠죠. 예. 아니 이 문제가 심각한 건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신데 네. 이분이 미국은 물가하고 노동시장 두 개를 보지만 우리나라 항공은 사실 물가만 보면 되거든요. 그 물가만 이제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런다고요.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내리려고 보니
부동산을 자극할까봐 못 내리겠고 부동산 자극은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오니까 그렇다. 그러니 좀 지역별로 이 그 할당제를 해서 대학 입시를 하면 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대학까지 갔고.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으신 거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난 그분의 자녀분들은 어디서 교육시켰는지 궁금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얘기는 있죠. 좀 과장된 얘기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 중에 강남 3구의 절반이 있다. 그건 좀 과장된 얘기여도 예. 거긴 과밀학급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학생 모집이 안 돼서 문 닫는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건 뭐 그렇게 막 갈 테니까. 네네. 그러나 그것만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뛸 텐데 저렇게 뛰는 게 진짜 시장 가격이냐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뭐 연일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거의 뭐 쥐어 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한두 건 거래되는데 그게 이제 신고가 터져 버리면 그게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돼 버리니까 더 올라가 보이는 추세가 있어서 예, 그런 거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맞습니다. 위해서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산도 왜곡돼 있고 이 투자라는 자본도 이렇게 왜곡돼 있으니까 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지 너무 정쟁으로 이거 가져가서 하는 거는 그러나 지방선거 때 지금 뭐 싸울 무기가 없는 국민의힘은 이게 잘 됐다. 부동산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울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이 서울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재건축 예.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그렇죠. 논쟁해보자 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 서울 시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유리한 쪽이 분명히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 국힘 그다음에 뭐 제가 민주당.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문적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저 그런 지점들 나보다 한번. 훨씬 더 전문가신데. 아이고 저는 네.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라 이 부동산 문제가 참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그렇고 뭐 이런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안정되는 게 저도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건드렸다가 또 한번 벽에 한번 부딪히게 되면은 그 뒤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럴까란 걱정도 좀 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 지점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엄청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갖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박성민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역시 정치가에 제대로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달 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생방송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